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 떠오르시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투는 성격이 아닙니다. 마음속 결핍이 새어나오는 신호예요.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만 밖으로 꺼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감정을 안고 사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무례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말버릇 6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말투가 그 사람의 어떤 속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6가지 중에는 우리 자신도 무심코 쓰고 있는 말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진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되 마지막엔 꼭 자기 말투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게 이 영상을 가장 값지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부터 보겠습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회의 자리에서 이걸 아직도 몰라요? 라고 툭 던지는 상사. 내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된장찌개가 된장찌개지 뭐 라며 무심하게 넘기는 사람. 분명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래 남아서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사사건건 나를 평가하고 깎아내릴까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오래 연구한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관계를 서서히 부식시키는 4가지 녹을 발견했어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 4가지 신호만 보고도 6년 안에 이혼할지를 아주 높은 확률로 맞췄을 정도로 말투는 그 사람 속마음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비난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비난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겨누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는 행동을 짚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는 다릅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낙인을 찍는 거예요. 마치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주홍글씨 스티커를 등에 몰래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붙인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붙여진 사람은 그 스티커를 며칠씩 떼지 못하고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볼 부분이 있어요. 이 말투가 정말 남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마음이 급할 때 자녀나 후배에게 그것도 못해?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적 정말 한 번도 없으셨나요? 뜨끔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말버릇이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은 사실 6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축에 속합니다. 더 교묘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비난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마주보고 합니다. 문제는 웃으면서 칼을 꽂는 다음 말투예요. 두 번째 말버릇은 겉으로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예민하긴 장난인데 농담도 못 받아요? 분명히 상처받은 건 나인데 어느새 내가 유별나고 속 좁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군가 내 발을 세게 밟았습니다. 아파서 소리가 나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밟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갑자기 잘못은 아팠다고 표현한 내 쪽으로 넘어옵니다. 감정을 축소하는 말은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상처를 준 행동은 쏙 빼고 네가 과하게 받아들인 거야 라며 감정의 책임을 상처받은 사람에게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스라이팅은 상대가 자기 판단을 스스로 믿지 못하게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1938년에 나온 가스든이라는 연극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핵심은 상대를 고립시켜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투가 무서운 겁니다. 마치 내 감정의 온도계를 몰래 붙잡고 눈금을 조금씩 아래로 깎아내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내가 좀 예민했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내 감정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불편했는데도 이 정도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건가? 하고 내 마음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 감정이 진짜였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곱씹지 않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사람을 혼자 두고 판단을 흐릴 때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 그럴 땐 믿을 만한 제3자에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예민한 걸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이런 답이 돌아올 겁니다. 그건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을 듣고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오히려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포장하는 세 번째 말투입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얼핏 들으면 참 고마운 말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분명 나를 위한다는데 이상하게 그 조언을 들을수록 마음이 작아지고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투의 진짜 정체는 애정이 아니라 통제와 우월감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의 렌전즈로 들여다보면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힘의 욕구예요. 여기서 힘은 주먹의 힘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의 허기예요.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싶은 욕구인데 이게 다른 곳에서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 허기를 채우려 합니다. 상대를 낮춰야 내가 위에 서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상대가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말은 듣고 나면 힘이 나는데 이 말투는 이상하게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방향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이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말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약하면 남을 위한다는 말이 남을 해치는 칼이 되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도 난 좋은 말 해준 건데 왜 저래? 라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니 조언이라는 예쁜 선물 상자를 건네지만 그 안에 든 건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청구서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예전엔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참 자주 썼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대를 위한다고 믿었거든요. 한참 뒤에야 깨달았어요. 그 말의 절반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아는 사람이고 싶은 제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러니 이 말버릇은 누굴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부터 뜨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조언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서 구분해 보세요. 이게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내 마음인지를요. 여기까진 그래도 상대가 말이라도 겁니다. 서툴러도 입을 열긴 하니까요. 그런데 아예 말을 무기처럼 삼켜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도 안 내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네 번째 말투가 남았어요. 됐어. 짧게 내뱉고 긴 한숨. 그리고 내가 하고 말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뭘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사람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이 말투의 정체는 수동 공격입니다. 불만은 분명한데 그걸 정직하게 말로 꺼내지 못하고 한숨이나 비꼼, 삐침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는 하나도 안 괜찮고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습니다. 조만간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눈치만 보게 되죠. 대놓고 화를 내면 차라리 사과라도 할 텐데 이 말투 앞에서는 무엇을 풀어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여기엔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탠퍼드의 심리학자 제임스 크로스는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표현 억제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요, 끌어오르는 감정을 겉으로만 꾹 눌러 담는 겁니다. 그런데 크로스의 연구가 밝혀낸 건 조금 서늘합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눌렀을 뿐 속에서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오히려 본인과 상대 모두의 혈압을 끌어올리고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마저 갉아먹습니다. 감정을 없앤 게 아니라 새는 형태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딱 김이 새어나오는 압력밥솥 같은 상태입니다. 뚜껑은 닫혀 있는데 옆으로 계속 슉 소리가 나는 거죠. 정작 본인도 답답하고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에 계속 마음을 졸이고요. 여기서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저 자신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상대가 그 안 괜찮음을 알아채주길 바란 적은 없었을까요? 말하지 않고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러다 몰라준다고 서운해지는 마음.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그래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말투가 마냥 미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를 정직하게 내지 못하는 데는 사실 조금 슬픈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비틀어서라도 표현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례함을 아예 성격이라고 우기는 말투예요. 다섯 번째 말버릇은 어쩌면 가장 얄미운 유형입니다. 상처를 주고도 당당한 사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근데 사실이잖아. 이 한마디로 자기 무례함을 통째로 세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배려 없이 뱉은 말을 솔직함이라 부르고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쿨함이라 포장합니다. 상처를 준 건 자기인데 정작 상처받은 쪽이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난 원래 솔직해서 그래 라는 말은 사실 내 말투를 문제 삼지 마 라는 방패입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가트맨이 말한 관계를 부식시키는 네 가지 녹 중 세 번째, 방어에 해당합니다. 방어란 내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나를 정당화하는 태도예요.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논리 뒤에 숨어서 책임을 슬쩍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착각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사실이면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담은 그릇에 먼저 반응합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감정이 실린 말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전하는 말투가 상대의 마음을 더 크게 좌우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처 주는 방식으로 던지면 상대에게 남는 건 사실이 아니라 상처예요. 소금이 몸에 필요하다고 해서 벌어진 상처에 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함과 무례함의 진짜 경계는 어디일까요? 생각보다 답은 단순합니다. 그 말에 상대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으면 솔처함이고, 배려가 빠져 있으면 무례함입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상대가 나아지길 바라며 건네면 조언이 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면 그건 폭력이 돼요. 솔직함이라는 이름표만 달았을 뿐 알맹이는 무례함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솔직함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나요? 혹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 난 원래 이래 라는 말로 마무리한 적은 없으셨나요? 여기까지 5가지 말버릇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투에는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비난하든 축소하든 포장하든 소리는 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6번째 말투가 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왜 그게 제일 아플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앞선 5개는 어쨌든 말이라도 걸어옵니다. 이건 아예 말을 멈춰버리는 쪽이에요. 아노연스. 이 단답 뒤에 이어지는 건 대화가 아니라 정적입니다.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짧은 2글자, 그리고 침묵. 카톡은 며칠째 일십.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잠수. 분명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가장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가트맨이 말한 관계를 부식시키는 4가지 녹 중 마지막, 담쌓기입니다. 대화 도중에 입을 닫고 반응 자체를 멈춰버리는 것. 가트맨은 부부의 대화만 관찰하고도 이혼 여부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맞췄는데, 이 담쌓기가 그 강력한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서서히 온도를 낮추는 냉장고 같은 거예요. 화를 내며 문을 쾅 닫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싸우면 붙잡을 여지라도 있는데 이건 붙잡을 손잡이조차 없어요. 무관심은 미움보다 관계를 훨씬 빨리 시키거든요. 일십 하나에 밤새 그 2글자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이 말투입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침묵도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6가지 말투를 꽤 날카롭게 짚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유형만큼은 미워하기 전에 한 번쯤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고스팅, 그러니까 잠수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말없이 사라지는 쪽은 회피형 애착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갈등이 두렵고 감정을 꺼내는 게 서툴고 무엇보다 상처받는 게 겁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직접 감정을 드러내길 꺼리는 문화에서는 이 회피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가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침묵은 사실 공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세운 방어벽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꺼내면 더 아팠던 경험이 쌓이면 마음은 아예 문을 닫는 쪽을 택하게 되거든요. 말을 삼키는 건 더 다치기 전에 문을 잠그는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셨나요? 상처가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조용히 대답을 멈춰버린 적.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엔 이 문을 닫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6가지를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머릿속에 몇몇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이 말투들은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마음 어딘가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 오래된 상처가 밖으로 새어나온 흔적에 가깝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지문이에요. 지문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신호를 읽어내는 사람이 되면 신기하게도 저는 더 이상 그 말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던 자리에 이해라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조금 씁쓸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작 이 6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늘 상처받는 쪽이 먼저 공부하죠.
어찌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 불공평함을 이해라는 힘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건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아요. 너로 시작하는 말을 나로 바꾸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 대신 나는 그 말 들으니까 좀 속상했어. 손가락질 대신 내 마음을 슬쩍 내미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상대의 방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계 심리학자 가트맨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무게를 지우려면 따뜻한 말 5마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5대 1이에요. 상처 준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넉넉하게 채워야 관계가 겨우 제자리를 지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선을 넘고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요. 그땐 고치려 매달리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세상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엔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첫째,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는 내 말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둘째, 무례한 사람 앞에서 상처받지 않고 건네는 한마디는 무엇일까? 셋째, 회피형인 사람과 상처 없이 소통하는 법은 무엇일까? 하나씩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